자, 오늘 우리 인구 들어갈게요. 인구. 우리가 자원을 먼저 하고 인구를 왔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일단 세계 인구 나오는데, 세계 인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했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눴죠.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은 밀집지역. 그 다음에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을 희박지역이라고 했는데, 일단 세계 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자연환경이에요. 기후가 좋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지형이 평야가 많거나 바닷가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나오죠, 바로? 일단 첫 번째 자연환경 중에 기후입니다. 기후가 사람들이 살기에 온화한 지역.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느 기후? 온대기후 같은 경우가 사람이 살기에 좋겠죠. 그 다음 지형적으로는 넓은 평야. 넓은 평야가 분포해서 산업과 도시 발달에 유리한 건데, 여기 봐봐. 기후와 평야는 둘 다 자연환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연환경이 인구가 밀집하기에 좋은 지역이 어딘지 써보세요. 지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지구의 북쪽, 북반구입니다. 지구의 북쪽, 북반구. 여기 보면 아래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적도를 한번, 여기 적도 보이네요? 여기 적도거든요? 자, 적도를 따라 이렇게 줄을 쭉 그어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이 바로 북반구예요. 즉, 이 북반구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북반구에서도 인구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써볼게요. 자, 북반구에서도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넓은 쪽은 어디다? 일단 남부아시아 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아시아의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선생님, 아시아네요. 그럼요. 전 세계 모든 대륙 중에서 압도적인 인구를 갖고 있는 대륙이 바로 아시아죠. 동부아시아 중국의 인구 14억, 남부아시아 인도의 13억. 그것만 해도 이미 3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그 다음에 세계 3위 인구, 인도네시아. 여기 다 이제, 4위 국가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럼 이쪽의 특징이 조쳐봐요.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다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 계절풍 하면 우리 바로 뭐가 떠올랐습니까? 벼농사지. 쌀농사, 그치? 우리나라도 동부아시아에 있는 벼농사, 온대 계절풍 기후잖아요. 그럼 이렇게 벼농사가 잘 되는 계절풍 기후 지역은 이 벼농사라는 쌀이라는 이 농작물의 특징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능력이 뛰어난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지역. 여기는 인구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외에도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 굉장히 진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중국이잖아요. 여기 인도잖아요. 그쵸?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여기 동남아시아잖아요. 이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구 밀도는 물론 면적당 인구긴 하지만 많이 몰려있죠. 그 외에 또 북반구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라는 캐나다지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북동부, 캐나다, 미국 북동부 이쪽에 역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디냐? 기후가 너무 춥거나 더워도 안 되고요. 지형이 사막이거나 산맥도 힘들겠지. 그렇게 기후나 지역이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자, 써볼게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사막. 사람이 살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과 남극 같은 극지방. 너무 기후가 춥지요. 그 다음에 적도도 마찬가지야. 열대우림 지역도 너무 밀림이나 수목이 빽빽해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죠. 사막, 극지방, 열대우림, 그 다음이 고위도 지역. 고위도라는 건 위도가 높으니까, 자, 빙하까지는 아니라도 너무 추운 지역이죠. 그쵸? 고위도 지역. 자, 이런 데는 다 인구가 희박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봐요. 남반구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인구 별로 많이 없어요. 진짜 인구 밀도 낮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북반구에 러시아 북쪽, 캐나다 북쪽, 알래스카, 여기 그린란드라는 여기는 아예 사람이 자체가 안 살지. 이런 데는 인구가 희박하다. 그래서 인구 밀집과 희박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참 많이 듣는데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하고 멍 때리는 게 바로 이 단어죠. 뭐? 인구 구조. 인구 구조. 인구 구조라고 물으면 인구 구조가 뭐지? 라고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인구 구조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그림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인구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선생님, 인구 피라미드는 뭐고 또 인구 구조는 뭡니까?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 연령별로 나눠서,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자, 봐봐. 그리지 마세요. 인구 피라미드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가? 가로 쪽에는, 자, 이쪽에는 뭘 나타내냐면 여성과 남성을 나타냅니다. 여성과 남성. 뭐 이쪽이 여성이면 이쪽은 남성. 그 다음에 이 위로는, 자, 이건 연령이지? 0세에서 자, 15세, 14세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14세를 잘라. 그래서 15세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유소년, 유년과 소년, 유소년층 이렇게 부르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 여기 들어가는 이 연령층을 청년과 장년에서 청장년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년층이라고 불러요. 자, 봐. 거기 들어야죠. 그럼 인구 구조라고 말하면 뭘 떠올리면 돼? 연령별로 인구를 나눠.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그 다음에 64세까지 청장년, 노년. 그래서 그 나라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와 청장년 인구와 노년층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게 인구 구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누가 제일 많아요? 유소년층이 참 많네. 그지? 많죠. 피라미드 형태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쭉 연령층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구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년층이 어떻습니까? 적지요. 이런 나라들은 인구 구조가, 자, 이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입니다. 아직 발전이 안 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인도가 있죠. 반면에 선진국은 인구 구조가 어떠냐? 자, 대표적인 나라 독일 하나 갖고 와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면 잘라야죠. 14세까지, 64세까지 자르면 얘네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년층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좀 많고요. 청장년층이 이렇다가 유소년층 가면 이렇게 줄어요. 그게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양이죠. 출생률이 워낙 적어서. 그러니까 유소년층이 워낙 적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형으로 나타나. 그럼 독일 같은 나라의 인구 구조는 뭐라고 말해? 노년층이 많고 유소년층이 적은 거야.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 때문이죠. 저출산. 그럼 인구 구조라고 하면 얘들아 다시 인구 구조란 단어가 나면 뭘 떠올린다? 연령별로 나누세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인구를 나눠서 어떤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냐. 유소년층이 얼마나 있고 청장년층이 얼마나 있고 노년층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바로 인구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나오죠. 개발도상국은 뭘 했어? 노년층 인구 비중은 적고 이런 얘기야. 대신에 누가 많아?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크다. 출산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 수준이 낮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출생입니다.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요. 사망률이 높으니까 어때? 노년층이 적은 겁니다. 자, 게다가 1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농업이죠. 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또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 봐봐.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아서 출생률이 높으니까 뭐가 많은 거야? 유소년층이 많은 거야. 알겠죠? 반면에 선진국은 봐봐요. 독일 같은 경우 노년층이 많잖아요. 노년층 인구 비중이 큰 대신에 유소년층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적어요. 그 이유는 노인들이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사망률 자체가 낮아요. 대신에 출산율은 낮지. 이게 제일 큽니다. 발표하세요. 출산율이 적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면 출산은 누가 합니까? 여성이 하지. 출산은 여성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져요.
여자들이 공부하느라고 출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하느라고 출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물론 있지만 일단 출생률을 낮추는 건 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그림 인구 피라미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개발도상국의 인도를 그렸고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는 독일을 그렸어요. 종형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피라미드형,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이 나오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종 모양 이런 종형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쓰세요. 옆에다가 이건 쓰세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할 때 중위연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위연령 이 단어 알아두세요. 중위연령이라는 단어. 중위연령은 자, 선생님이 부르면서 쓸게요.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일렬로 쭉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그 나라 인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그게 중위 연령이야.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 볼게요. 선진국은 수명이 길고요. 노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의 중위 연령이 당연히 개발도상국보다 높습니다. 개도국의 중위 연령보다 많이 높아요. 높다. 즉 예를 들어 봐봐. 자, 인도의 중위 연령을 우리가 28세라고 본다면 예를 듭니다. 독일의 중위 연령은 39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진국의 중위 연령이 개발도상국의 중위 연령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인구에서 두 단어, 인구 구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국제인구 이동이에요. 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의 요인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경제적 이동이야. 경제적 이동. 개발도상국에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하지. 물론 지금도 정치적 이동이 있어요. 정치적 이동엔 뭐가 있습니까? 동갑입니다. 내전이죠. 내전을 피해서 이주하는 난민들의 이동은 정치적 이동으로 봐야죠. 정치적 이동으로.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난민이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환경난민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화라든지 해수면 상승 같은 이런 환경의 재앙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그러한 난민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재 여러 예들이 나왔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내전 때문에 워낙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중에 지금까지도 1위를 하고 있는 나라,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난민 순위 1위인데 그래서 올해는 바뀌었나고 봤더니 안 바뀌었더라고요. 선생님 찾아봤는데 여전히 시리아가 1위입니다. 쓰세요. 시리아.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또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도 있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난민이 올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환경난민 같은 경우는요, 진짜 가뭄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가뭄은 결국 사막화를 만들거든요. 가뭄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사막으로 바뀌는 게 사막화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난민이 발생한 게 소말리아.
소미알라 난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나라 있죠. 투발루, 섬나라. 이 나라는 곧 가라앉기 때문에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가고 있는데 떠나야지. 자, 이런 환경 난민 등이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요. 넘겨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인구 문제라는 게 아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다르겠죠. 선진국은 인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저출산 때문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인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워낙 낮은데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는 인구가 좀 가밀한데 농촌이라든지 어촌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너무 부족한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인구가 너무 많은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인구 과잉은요. 그럼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인구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는 넘치고 있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과잉이죠.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워낙 적어서 그런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여전히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과잉에 따른 인구 과잉 네모하시고요. 인구 과잉은 주로 어떤 나라들이 겪는 인구 문제다?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인구 문제. 인구 과잉은 결국 뭐라고 나왔어? 이 편 나왔지? 인구 부양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 부양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 이런 단어 쓰잖아. 내가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인구 부양력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예요. 농업 생산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만약에 그 나라 인구가 1억이라면 1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아니면 농사가 안 되면 돈으로 수입해와야지 식량을 그 능력까지 합쳐서 즉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부양력의 한계를 넘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기아가 등장하겠죠. 그죠? 한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는 가장 큰 게 이거야, 이거. 식량 자원 부족으로 인한 기아, 굶는 사람들, 빈곤, 그 다음에 실업. 얼마 전에 케냐가 디폴트 국가부도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그 케냐가 국가부도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식량 부족입니다. 식량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지구 환경 문제도 있었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된 것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부정부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오랜 전쟁을 하면서 식량 가격이 워낙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케냐 인구도 그렇고요. 북부아프리카나 중남부 아프리카 인구가 계속 늘었어요. 느니까 어떤 거야.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는 거지. 해결 방안은 별표합니다. 지금 인구 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는 출생률을 줄여야 돼요. 그게 뭔데? 산하 제한이야. 단어 알아두세요. 산아가 뭐야? 아는 아이야, 아이. 출산하는 아이를 제한하자. 즉 쉬운 말로 뭡니까? 덜 낳자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덜 낳자. 산하 제한 정책을 쓰자. 한 가정이 12명씩 아이를 낳는데 좀 줄이자. 산하 제한 정책. 또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생률을 쓰세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낮추면서 우리랑은 정말 뭐 딴 얘기죠. 딴 나라 얘기 같죠? 출산율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을 통해 뭐 해야 돼?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만한 식량 증산을 해야 되는 거지. 돈 벌란 얘기입니다. 식량 증산으로 인구 부양력을 늘려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제돼야 될 조건은요. 역시 정치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요. 정부의 부정부패가 줄면 사실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다음 저출산 고령화. 이제 이건 선진국들의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일찍부터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니까 선진국들. 선진국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나와요. 아이를 안 낳아. 저출산.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여러 가지 인구 부양력 좋지요.
먹여 살릴 능력 됩니다. 게다가 의학기술에다가 여러가지 등 때문에 고령화, 자,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중위연령도 높아지는 그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일할 인구들이 적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 내모합니다, 이거. 생산 가능 인구라는 말.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 인구들이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자꾸 출산율을 줄면 청장년 인구도 결국엔 나중엔 줄 거다. 그러다 보면 생산 가능한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떨어질 거고, 잠재적 성장률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돈을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인구도 준다는 얘기예요. 소비 투자 증가율도 하락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도 충분히 겪고 있는 뭐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갖고 오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세대 간 갈등이에요. 세대 간 갈등.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 청장년층이 노년층에 대한 어떤 부양 부담이 증가해요. 또 노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사회 구조를 좀 바뀌어야지. 양육하기 편하고 교육시키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아니 연애를 안 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결혼 정책, 임신과 출산, 어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유연근무제 내모하세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가지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성들의 어떤,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 출산율을 좌지우지하는 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인데, 여성의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출산에 알맞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개발도상국은 산하 제한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출산 장려를 펼쳐야 되는, 자, 그런 상반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나와 있고요. 친가족적 가치관. 왜냐하면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어떤 이런 사회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변화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얘도 별표하세요. 사실 이 인구 문제는 결국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안에서 엄마와 청년들, 부모와 아빠와 청년들 사이에 세대 간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대 간 정의 실현. 현 세대에게만 유리한 복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앞으로 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 알아두세요. 세대 간 정의라는 말이 뭔지. 우리 앞에서, 아니 저 뒤에서 뭐 배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배웠죠. 지속 가능한 발전도 뭐였어? 현 세대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한 그러한 발전을 하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걸 바로 이 인구 문제에 뭐가 나왔어?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정의 실현에도 바로 이 얘기 나왔어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복지를 지금 우리 세대에게만 유리하게 하지 말고, 즉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청년들을 위한 복지도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생각하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대 간 정의 실현. 단어 기억하세요. 세대 간 정의 실현.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미래 세대가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세대 간 정의 실현.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인구 문제는 문제를 쭉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자료 잠깐 보면 여기 봐봐요. 이 세계 인구 이동에서 인구를 나가게 만드는 걸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 인구를 들어오게 만드는 게 흡인 요인입니다. 배출 요인은 뭐겠어? 나쁜 거지. 우리나라가 못 살아. 전쟁을 해.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어. 교육 수준이 낮아. 이런 건 다 뭐야? 배출 요인이죠. 빈곤해. 임금이 너무 낮아. 일자리가 없어.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해. 생활환경은 낮아. 자연재해 맨날 일어나. 종교 갈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 전쟁 분쟁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인구. 유출 요인이겠지. 그러면 나머지 반대들. 임금이 높아. 일자리가 많아.
주거 환경이 깨끗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 자유가 넘쳐, 이런 데는 뭐겠습니까? 흡입 요인이겠죠. 그럼 여기 많은 나라들, 이 중에 들어가는, 자,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북미예요, 북미. 미국, 캐나다. 응? 미국, 캐나다. 기회가 많아요? 여기 아까 환경난민 잠깐 봤었고요. 정치적 이동, 경제적 이동,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는 인구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할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위 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러면 이거 안 보고도 여기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 북반구에 땅이 훨씬 더 많아요. 육지가. 남반구는 바다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있다? 북반구. 기억해. 세계 인구 다수는 북반구에 거주합니다. 아프리카보다 유럽의 인구 수가 더 많다. 자, 여러분 어디 쓸 데 있으면요. 한번 쓰세요. 필기하세요. 아무 데나 써도 되니까 인구 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대륙별 인구라고 쓰시고요. 자, 여러 대륙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건 정말 압도적은 어디겠어? 아시아. 그 다음이 아프리카예요.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이에요. 이거 순서 알아주세요. 그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겠죠. 오세아니아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요. 라틴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딱 두 나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두 나라. 멕시코부터는 싹 다 라틴 아메리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앞글자 아유라라고 외우세요. 아유라. 다시 아인데 아는 앞에 오는데 설마 앞에 오는 아가 아프리카는 아니겠지. 아시아는 압도적이야. 있지만 중국 14억, 인도 13억. 두 나라 합쳐도 30억. 압도야, 압도. 어떤 대륙도 안 돼. 그러니까 아시아는 무조건 1인데 그 다음이 뭐야? 아프리카야. 그래서 외울 때 아유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륙별 인구.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유럽의 인구수가 더 많다는 당연히 틀렸죠.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니까 이 순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유라. 이렇게 이 정도는 대륙별 인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역시 위 지도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봐봐. 북아프리카 여기 하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데 인구가 없는데 이거 사하라 사막이라서 그래요. 사막엔 사람 없잖아요. 알겠어요? 사하라 사막이라서 그러면 사하라 사막은 문화 전파를 제약하여 사막을 건너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전파를 제약하여 문화권에 경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 봐. 졸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 없어 보여요. 좀비들 같은 좀비. 눈은 뜨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뇌 활동은 멈추는 사람들 같아요. 눈은 움직이고 여기가 화면 보세요. 여기가 사하라 그랬잖아. 그럼 예전부터 사하라는 너무 거대한 사막이었어. 그러니까 사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위쪽 북아프리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고 건조 문화권에 들어가요. 사하라 남쪽에 중남부 아프리카는 또 역시 다른 아프리카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하라를 기준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문화권의 경계로 작용했을 것이다가 맞습니다. 기억나? 화면 봐. 다음 2번. 북극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인구 밀도가 북극입니다. 추워. 오세아니아, 호주랑 뉴질랜드 인구 없어. 인구보다 사람보다 캥거루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인구 밀도가 낮아. 당연히 낮지. 영토는 엄청 큰데 인구는 적으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겠죠. 다음. 아시아는 계속 말해. 아시아 하면 인구 뭐야? 압도적 1위. 그냥 1위 아니야. 압도적 1위. 여기 봐봐. 전 세계 국가별 인구 순위 가볼게요. 중, 인, 미, 인. 우리 어떻게 외웠어? 중국인, 미인. 이렇게 외워요. 중국인, 미인. 중인, 미인. 그 다음에 파브나방. 나방 이름이 뭐야? 파브나방이야. 파브나방. 선배들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더 웃겨요, 이제. 너 먹을래? 이렇게 됩니다. 중국인 미인인데, 너 파브나방, 너 먹을래? 너가 누군데? 러시아. 먹을래? 멕시코. 먹을? 일본. 자, 인구 11위까지 나왔어요. 14억의 중국, 13억의 인도, 3위가 갑자기 3억 5천으로 확 떨어져요. 와우, 선생님 1위와 2위, 3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4위가 어디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야, 5위. 그럼 내가 아시아만 볼게. 여기 브라질 가고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고요. 방글라데시 아시아고요. 러시아, 멕시코, 일본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 11위권 국가들 중에 아시아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다 있죠. 그러니 인구가 아시아에 얼마나 많겠어. 이 중에 아프리카는 하나 있어. 나이지리아. 그지? 그 다음에 유럽은 하나 있어.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는 아까 얘기했어. 아시아가 인구 밀도가 높은 건 벼농사라는 이 인구 부양력이 워낙 좋은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하세요.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 내륙의 적도 부근의 인구 밀도가 낮은 이유는 적도는 너무 더워서 그래. 열대 밀림. 건조가 아니라 열대 우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기말고사 시즌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